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야 할지 모르는 이 광주 항쟁에 대해서 제 스스로 여러분을 보면 눈물이 나옵니다. 제가 광주 제정권 기억난 게 제501 정보회관 광주 파견에서 25년을 근무했습니다. 비록 열흘 동안의 항쟁 기간 동안이지만 제가 보고서를 40건을 썼습니다. 그 40건이라는 보고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최대야 1년 내 동안에 쓸 수 있는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써서 본부로 보내서 인사하느라고 정보 보안 사령부로 보내면 거기서 DI 미국방정보부로 들어갑니다. 제가 쓴 보고서 40건 가운데는 미국방으로 5건이 들어가서 그 당시 이 대통령 카터 씨가 3건을 직접 읽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40건 가운데에는 중요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씨 광주에 헬기 타고 내리는 것, 또 도청 앞에 헬기 사격 사건, 또 편의대가 들어와서 광주 시민들을 폭동화시키는 것, 또 시신을 제 발굴해서 화장실에 한 것, 교도소 습격 사건, 공수대에서 성추행 관한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전부 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국방성에서 나온 정보 보고서를 제가 직접 읽었습니다. 제가 보낸 그 보고서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 정부에 제가 써보낸 보고서를 삭제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우리 한국 정부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문 대통령에 부탁을 하고 싶다 합니다. 또 광주 항쟁 진사는 지금 대통령 임기 내에 이루어지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기회가 있다면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는 광주 사람으로서 제가 이건 회의가 있던 마음은 항상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국에서 발간한 신문들을 전부 인터넷에 통해서 다 봤습니다. 조중동, 한겨레, 경향신문, 연합뉴스, 광주일보, 전남일보, 영자신문, 보통 14개, 12개 신문을 다 읽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 옆에 앉아 계시는 하정환 씨 찾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정환 씨는 고향이 경상북도 대구시가 고향이거든요. 우리 광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31년 전에 그 광주에 대한 불의의 정치에 대해서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정환 후배를 찾기 위해서 하루도 빼지 않고 그 신문을 검색했는데도 작년 어느 쯤인가 한겨레 정대열 기자가 쓴 기사에 하정환 씨 나와서 제가 바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된 본부가 거기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화장하셔 저하고는 그 박기의 2개의 박규가 똑같습니다.
저는 광주 항쟁에 대한 전체를 봤고 또 허장한 씨는 그 안에서 모든 계획들을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 플라트라고 영어로 플라 음모를 전부 다 수행하고 또 세우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 혼자 어떤 주문의 의미가 없고 허장한 씨 또한 저한테 카운트책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어서는 또그 밖에 한날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같이 서로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39년 동안에 광주 항쟁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비밀을 누구한테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한테까지도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지난 3월 14일 JTBC에서 강연이 나갔을 때 제가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JTBC와 대담을 했다. 저는 싫은 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광주에 대한 또 비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저는 알거든요. 제가 일단 제 입 밖으로 나가면 그 비밀들이 제 자신을 보호할 수뿐만 아니라 제 가족,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아무도 보호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39년 동안은 제 목줄로 입을 박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때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삶이 증언하게 되고 제가 501 정보여단에서 사표를 여적에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무중에 습득했던 그한 비밀도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그 각서보다도 광주에 대한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감히 그 약속을 가지고 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주 항쟁에 대한 역사는 지금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여태까지 쓰여졌던 그 역사는 옳은 역사가 아닙니다. 잘못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고 지금 저희들이 바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비록 시기는 늦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해서 제 옆에 허장한 씨한테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가화를 하는 이런 위치에서 몰았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광주를 방문해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임하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얼마 전에 아무도 모르게 제가 광주를 한 두서너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 세 번 중에 한 번은 저희 장인이 제 처가 광주입니다. 저희 장인이 돌아가셨다 해서 사회된 입장으로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때도 사실은 오기 싫었는데 그 자리에 안 왔다가 마누라한테 특별을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광주를 한번 방문했고 두 번은 제가 개인적인 일로 방문을 했었는데 마을묘지를 제가 찾았습니다. 제가 그 마을묘지를 방문하면 멀쩡한 하늘이 갑자기 흐려져서 비가 훅 죽어요. 그 같은 택시를 보내고 그 묘지에
들어가서 컴컴해 놓으니까 노비면도 잘 안 보이고 그 잔디가 축축하게 젖은 거고 왕석 삼아서 담배를 누워 계신 분들한테 한 대씩 이렇게 건달을 하고 건배를 하고 조금 있다 보니까 제 느낌이 그분들이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묘역을 났을 때 수많은 분들이 저를 환송을 하면서 웃는 낯으로 또는 눈물 지는 얼굴로 저하고의 특별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마음속에 그때 다시 한번 결심을 했습니다. 기어이 이 광주 문제는 내 살아있는 동안에 매듭을 짓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내 혼자 하겠다. 광주 그 명칭에 제가 버릇이 들어가지고 뭐 항쟁 또는 민주화운동, 뭐 사태 이런 거에 대한 그 명칭의 개념을 잘 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전두환 씨가 저희 보안사령관으로 계실 때 중정 부장선을 하면서 이 나라를 농단을 할 때 저는 그 친위 대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야 될 지침을 교시를 해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 홍남순 변호사님께서 그 당시에 저희 그 동수사본부 다시 말해서 공업보안부대 지하실에 유치되어 계셨습니다. 심한 고민 끝에 전남부 보통공법회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관이 다시 말해서 사회로 말하면 검사죠. 검사께서 이건 도저히 무슨 기소를 붙일 수가 없다. 그분이 지금이 변호사입니다. 그 법리적인 문제로 수사관들은 이제 고문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범죄 사항을 범죄 아닌 범죄를 자인을 했는데 기소 과정에서 나는 이런 일을 자인한 일이 없다 라고 하시니까 그 검찰관이 다시 그 신병을 저희 보안부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담당은 아니었는데 완강하게 부인을 하니까 그 수사 책임자인 수사본부장 선남중령이 저보고 다시 한번 수사를 해보라. 근데 저희 그 수사 원칙에 동료가 수사하는 수사 대상자는 이렇게 막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지하실에 한번 내려가 봤더니 참 그 사람이 어떤 형태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시가지고 배를 시멘트 바닥에 대시고 엎드려서 수사관이 쓰는 다술서를 뺏기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들어서서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저를 쳐다보시는 분이 저한테 많은 대화를 나눠주셨습니다. 많은 대화를 뭐 실질적인 대화는 하지 않았는데 그때 그 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그 눈빛은 제 인생을 다르게 했습니다. 다시 사무실에 올라와서 책상 위를 수사본부장 책상 위를 이렇게 보니까 공칼이 아니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누구는 사형, 누구는 무기 이런 그 죄명이 결정된 A4 용지가 타이핑을 해서 책상 위에 가둬놨는데 수사본부장이 마침 이석을 한 사이에 가두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본 순간에 피가 진짜 머리 끝까지 올랐습니다. 정권 찬탈도 좋대 사람을 이렇게 많이 기억하면서까지 정권 찬탈을 했어야 쓰겠는가? 이 소리를 제가 완강했습니다. 마침 이제 그 수사본부장이 자기 방이니까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그 A4 용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제가 이제 희책 아닌 희책을 좀 했더니 제 거기다 권총을 뽑아들고 항명을 한다고 뭐 그동안에 그 사소한 또 언쟁은 있었습니다. 가살하겠다. 저도 그 당시 권총을 차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창피스러워. 그래서는 있을 수 없는 강명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로 인해서 다리고 징계를 해도 되고 군복을 벗게 됩니다. 그 후로 민간인 신분인 상태에서 광주 사태를 기록해놓은 제가 기억이 희미해질까 싶어서 제가 작가도 아니지만 그때 그 광주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놓은 그 원고가 중앙정보부에 흘러들어갔습니다. 그게 장선웅 씨가 결대를 하고 보안사령부로 인척이 돼서 귀부대 근무자로 추정되는 바 불순사상을 조직하고 있는 자로 사령으로 엄중조사하여 처리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전두환 씨하고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싶지 않다 해서 식수원들을 데리고 이 광주에서 청년 광주에서 10여 년간 있었던 광주에서 전라북도 진안으로 은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둔한 그 상간 오지까지 수사관들이 찾아와서 저를 납치해서 그날 밤으로 서울 저희들이 말하는 수사분식 유명한 서민국 분식으로 연행을 해서 19일 동안 제가 상당한 고초를 하겠습니다. 감옥에 안 간 것만도 다행이다 싶어서 그 후로 제가 숙소들을 이끌고 강원도 저 오진 화천이라는 고장으로 이걸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안사령부의 협박과 해육 뭐 이런 것 등이 참 견디기 힘들 정도로 저한테 압박을 가했습니다.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떤 그 여성 기자분이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물어보길래 제가 거침없이 답했습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가난이었다. 연탄 한 장에 또는 한두 배 밀가루에 눈물을 흘릴 때 보안사령부로부터 회유와 협박이 있었지만 내 이름이 허장원이다 하고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광된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그 사실은 1988년도에 여의도 핑미당사에서 양심선을 했습니다. 그 내외신 기자회견하고 그 당시에 내외신 기자분들 또는 그 국민당 당무위원들에서 오늘 오신 분보다 더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양심의 소리를 보였는데 제가 양심선을 하고 나서 40분 만에 그 여의도 메라선 호텔을 보안사 요원들이 겹겹이 거의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천신만국 호텔 도피를 해가지고 외국에 가서 그 오래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괜찮겠지 싶어서 들어와가지고 다쳐서 제가 숨었어요. 한 1년 지나니까 제 소재가 파악이 돼가지고 되더라고요.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 후로 31년이 지났는데 파출소에서 한번 그럼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참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래 들어서 그 원인이 뭐다? 그 원인은 다시 말해서 단 열흘간의 시나리오를 단 열흘간의 일입니다. 이 얘기를 39년간 질질 끄는 그 원인이 시탈에 같이 얽히게 만든 그 원인이 무엇이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보안사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기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5.11 대책 분석반이라는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문과를 찬양도 하고 공공전사라는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찬양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 문건 중에 나중에 이거 밝혀지면 상당한 곤란한 문제가 생기겠다 하는 문제를 삭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괴수인 내가 편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거 뭐야? 전두환에 관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언급된 걸 보고 이거 섣불리 다뤄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해서 유일 역사의 문제 오점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전문적으로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명칭을 5.11 연구회라고 바꾸고 거기에 보안대원만으로는 부족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조인들, 다시 말해서 법리적인 해석이 수반돼야 되니까 부위에 그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 유명한 연구위원들을 선발 차출해서 그 연구에 합류시켰습니다. 그쪽을 강대하고 그게 바로 5.11 연구위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광주 문제를 해석했고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 저는 정치를 모르는 무인 출신이라서 정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지난 세월에 정치적인 상황이 광주 문제를 5.18 문제를 실타래 같이 얽히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또는 여기 언론인들이 강간을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39년 동안 정치인들은 광주 문제를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이용했습니다. 여기 오신 언론인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선배 언론인들은 자기들의 언론의 특성상 시사성만 노려서 다시 말해서 스파트 뉴스 5.18 그 5월달만 되면 잠깐 9달 동안에 무점에 기사화하는 그런 시사성만 노려서 5.18에 접근했습니다. 이 구전의 역사는 저희들의 그 일제 강점기의 구전의 역사는 언제든지 변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청사비 전투 또 안중근 의사의 이도 교국민을 적살한 갈빈 역주의 사건 김한순 열사의 3.1운동 이런 것들이 제가 묘하게 그 문세광 사건 때 일본에 가서 최고 재판소에 기록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엄청나게 다른 기록의 역사가 그게 남아있었어요.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광주의 역사도 39년이라는 세월은 기록의 역사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 기록의 역사는 언제든지 변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거나 내로 지금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울릉도를 한국 유사의 기록이 그렇게 있다. 또 옛날 지도에 그렇게 있다. 외놈들은 너무 웃어버립니다. 이거 공식 선생님 때가 외놈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본인들은 그걸 웃어버립니다. 걔네들은 레가드 연합사령부하고 2차 대전 후에 협정을 맺었는데 최근에 그것을 제시하면서 국제간의 영토 분쟁이니까 유엔에 제소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는 슬슬 피하고 있어요. 유엔에 가는 걸. 왜 그러냐? 구전의 역사다. 삼국사기 기록에 이거 전부 다 구전의 역사입니다. 일본인들은 최근에 실질적인 기록을 가지고 다릅니다. 그럼 제일 미칩니다. 바로 광주 문제가 그런 식으로 39년의 세월을 끌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아무리 특조위가 구성이 되고 또 무슨 법률적으로 5.18 정신을 소금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최고 재판소에서 우리 현재에서 명시해서 현재 재판관이 땅땅땅 하더라도 이념이 다른 정부가 들어오면 또 뒤집어. 그 뒤집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땅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연구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집안에는 뭐 18년간 연구했더니 그런 연구가 아니고 이 문제를 광주 문제를 손오공이 배짝에 넣어가지고 보기를 하듯이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게 영구적으로 우리의 민족 이념으로 삼고 민족의 지표로 삼고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을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말을 다시 말해서 크로스 체킹해 줄 수 있는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제가 필요했습니다. 외롭게 제가 광주 문제를 저 혼자 수행을 하다가 우연찮게도 여기 그 당시 미군 기관에서 활동하신 유일한 광주에서
광주의 모든 그 상황을 미국 정부에 보고를 하고 그런 분이 개인적으로 그 대학 선배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저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찾았는데 그 남태평양 피지에 딱 인파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공로는 사실 그 한겨레 신문사의 정대학이랍니다. 정대학이라니 보셨습니까? 안 오시나요? 그분이 제 관한 기사를 신문에 이제 보도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정대학이라는 연락을 해서 제가 이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됐는데 제가 PD를 2분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JTBC 기자들하고 이제 가가지고 현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인터뷰를 좀 응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까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현직에 있을 때 또는 취직을 할 때 현직에 있을 때 취득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항고하겠다는 각서를 선물합니다. 근데 이번 정보기관 거기에 대한 책임충이 더 엄중합니다. 제가 한 달에 연탄에 한 장에 한 줌의 밀가루에 도난을 받을 때 아무도 어느 분이 위로의 말씀을 안 해주시더니 이분이 한 번 그 기사에 나오고 나니까 하루에 15통씩 전화가 오고 정치인들이 전화가 쇄도하고 그래서 사실 좀 꿀돌하고 좀 부러웠어요. 이분을 제가 밝히고자 하는 모든 문제에 크로스 체킹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PD를 갔습니다. 그래서 4등 사정해가지고 안 오시는 분을 저기 우리 상임이사인 조진태 이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오셔서 데려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확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요시라는 말이 일본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말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요시 한번 해보더라고. 이런 마음으로 요시. 자,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의 그 협력을 함께 모으는 것에서 요시 한번 해보더라고. 요시 한번 해보더라고. 인상규명의 에너지 모아서 반드시 이 시대가 요구하는 5.18 진압 과제를 함께 이룰 수 있는 힘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해서 5.18 진상규명 과정에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우선 김용장 선생님으로부터 본인이 쓰신 확인해서 쓰신 표집에서 쓰신 그런 5.18 진실의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진태 이사님, 제가 그 말씀 중에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외국의 기자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스케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 기자들이 분석된 그 배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적인 편협적인 부분만 이렇게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언론인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인 걸 스케치해야 합니다. 5.18이 왜 일어나고 5.18을 어떻게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정권 찬탈의 길로 가는 수순으로 만들었는가 그런 전체적인 걸 다시 말해서 당시에 전두환이가 왔다 무슨 사격이 이루어졌다 선거가 있었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필연적으로 정권 찬탈을 하기 위한 수준의 광주를 지목하는 배경과 지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거기서 얻어지는 효과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안사에서 연구 분석한 결과 광주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도가 고향이고 광주하고는 아무런 인연이
가두렸습니다. 제 그 보직이 저기 나경태 씨가 육군 중령한테 사진을 뺏겼다고 제가 뺐습니다. 사진을 670매를. 그 지마늘이가 뭐 불어가지고 보인 그 사진이 사실은 제가 보안사령부로 다 보고했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필연적으로 광주를 타깃으로 해가지고 5.18을 엮고 자기들이 영상으로 가는 디딤돌로 삼은 원인이 뭐냐, 그때 엮은 시나리오가 뭐냐, 이것이 전체적인 스케치입니다. 그때 그래서 그 소소한 그 공수 특전 부대원들이 지금 뭐 교도소에서 사귀기를, 교도소에 그 당시에 제가 있었어요. 군령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76명의 광주 시내에서 연행해온 공수대원들이 176명을 교도소 창고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분류심사를 해야 돼요. 제가 헬기를 타고 수사관 8명을 데리고 거기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교도소가 과거 목적이다. 교도소를 지키기 위해서 교도소를 습격하려는 그 시민군을 사살했다. 라는 주장은 제가 죽기 전에는 그런 말은 네 가지를 끼쳤거든요. 그때 교도소의 지형적인 위치가 자동차로 진입할 수 있는, 습격할 수 있는 지형지물이 아니었습니다. 교도소를 진입하기 위해서 빙 둘러서 무슨 이렇게 쪼란 같은 게 다 됐어요. 자동차가 진입할 수도 없었고, 어제도 국회에 제가 정언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교도소에 만약 공수부대가 주둔했다면 법무부에서 그 부대에 주둔한 공수부대원들한테 숙식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때 주둔한 공수부대원들은 야숙을 했고 전투식량으로 인연을 때웠습니다. 심지어 죄수들의 식량하고 저녁 식식을 바꿔먹는 걸 보고, 그때 그 교도소, 그때 뭐 저희들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시대니까 그 교도소장을 불러서 교도소 전반의 행정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받았어요. 왜 지원을 하냐 했더니 저희 계통으로, 다시 말해서 법무부 쪽에서부터 지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광주교도소에 주둔했던 공수부대원들은 노루목차라는 목적이었습니다. 노루목이라는 지나가는 길목이라는 뜻입니다. 광주에 유학하고 있는 그 중고등학생들, 저 순천 담양 쪽에 그런 학생들이 광주가 시골이니까 집에 가야 되겠다고 가는 데들을 대구 사살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원가를 제시한 거지. 절대 그 무슨 뭐 교도소를 누가 습격하니까 지켜야 되겠다. 그건 뭐 상관없는 소대가리 무슨 소리입니다. 제가 명확관하게 증언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정환 씨가 짧게 언급했던 광주 항쟁은 신군부에서 사전에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에 의해서 일어났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100% 동감합니다. 저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광주가 신군부 타겟가 되었는가? 대구나 부산은 지역이 너무 커서 신군부에서 컨트롤하기가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고향일로 합니다. 그래서 대구나 부산은 그네들이 손대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고 또 자기네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배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김대중 씨 고향인 목포는 그럼 어떻겠는가? 우리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는 규모가 너무 적고 또 목포에서 외곽으로 진출하기에는 너무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작전상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하고 대전이 있는데요. 전주도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시하고는 어떤 관련이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단지 전라도라는 그 외에는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대전은 사이즈는 그 경우는 마치 좋은데 서울에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 어떤 전파가 됐을 때 혹시라도 북한에서 남침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시민공부에게는. 그런데 마치 광주는 역사적으로나 항상 한가하는 도시고 그 규모도 사이즈도 마치 좋고 또 광주를 잘만 하면 쉽게 북동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갖춰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방금 회장 씨가 얘기했던 KT 공작. 김대중 씨를 광주 항쟁에 엮기 위해서 사전에 이미 조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광주 내란 사건, 반란 사건으로 엮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네들이 만든 시나리오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또 편의대가 광주 시민들을 선동하는데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 시민들은 수준이 다른 도민들하고 달라서, 다른 시민들하고 달라서 무기를 스스로 반납하고 스스로 수거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열흘 동안에 단 한 건은 금은방 또 은행 편의점 나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신부부에게는 조금 비밀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이 한 건도 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2시간인가 정전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그런 곳 아니에요.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 선진국 시민들하고 광주 시민들과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광주 시민의 정신이고 우리가 애국하는 정신이고 그래서 이 광주 시민의 정신도 피사회하는데도 불구하고 39년 동안에 전혀 광주 항쟁에 대한 진상이 바뀌지 않고 바꿔삭되는 것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신껏 다 올리겠습니다. 또 일반 시민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의문이 나는 점이 있으면 제가 흔쾌히 답을 해올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광주를 어떻게 우리 민족 정신으로 이어나갈 것인가 하는 오늘의 그 결심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모든 것 다 털어놓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자, 언론인 여러분 질문해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네, 저 무등일보 소통특 기자라고 하는데요. 먼저 크로스 체크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허정환 선생님께서는 그 전두환이 광주에 왔었다는 장소를 전투교육 사령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김영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광주 공항인데 혹시 그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김영자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어제 방송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본인의 망언이 보안대 요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현재까지 그 선생님의 그 전두환을 목격한 그 보고가 혹시 또 다른 이제 보안 요원의 보고가 있어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부분인지 그게 아니라면 선생님께서 그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그 망원이 사실상 1차적인 접수자로 보이는데 목격을 했건 아니면 청취를 했건 그렇다면 그 망원의 존재를 진실 규명을 위해서
밝혀줄 수 있는지 먼저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기자님이 아주 저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아주 난적을 받았습니다. 기자님 말씀을 대충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신에게 그 첩보를 제공한 그 정보원이 이렇게 누구냐 그렇게 제가 물어본 것으로 들려요. 그러나 허정환 씨는 제 정보원 아닙니다. 제 친구입니다. 정보가 첩보, 첩보하고 정보는 다르죠. 모든 정보기관은 아주 좋은 말로는 헬퍼, 협조자. 그러나 정식 기록에는 정보원이라고 인포머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정보원들에게는 미국 정보원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 아주 가까우니까 어떤 우정으로 첩보를 전달하고 있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전부 다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광주에 있는 모든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첩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첩보는 정말 믿을만한 것이었고 또 믿지 못할 정보를 첩보를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본부로 보내면 거기서 다 또 검증을 합니다. 제가 보는 첩보가 또 다른 사무실에서도 유사한 또 첩보가 올라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인스카는 본부 미국에 있는 인스카이라고 정보보안 사령부에서 또 취합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DIA 국방정보국으로 가서 완성이 되면은 그때는 정보가 되는 거죠. 정보가 이제 다시 저희 사무실로도 내려오고 500이라고 일본에 있는 정보 여단으로도 가고 이렇게 전부 다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낸 그 첩보는 정말 믿을만한 그런 내용이고요. 전두환 씨가 공개했다는 것은 그때 본 사람들도 저만이 아니고 저에게 첩보를 주신 분 외에도 몇 분이 계시고 제 옆에 앉아 계시는 허정환 씨도 익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입을 빌려서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한 정보를 나한테 부지부식하는 얘기죠. 그 얼마 전에 어떤 언론이 제가 얘기한 것을 언론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허정환이가 서남이로부터 들었다. 그 들었다 카드라는요, 저희 공식 석상에서 거론되는 회의의 의제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시 말해서 개념 자체가 틀린 일입니다. 그 기자분들이 서남이한테 허정환이가 들었다 하더라 이렇게 기사가 나가면 그 네티즌들은 또 그 들었다 하더라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들었다 하더라 개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개념상으로 동떨어진 문제입니다. 전두환 씨가 21일 날 다녀갔다 하는 문제는 사전에 오시기 전에, 사령관이 오시기 전에 사령관님이 오실 것 같다. 내일. 저희들은 그 사령관님이 오신다 하는 그 말 자체는 사령관이 그 당시에 오면 저희들 수사관들한테, 일선 수사관들한테 하사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하들 해요. 그리고 기대들을 합니다. 분명 코들 그 당시에 배석한 수사관들은 그 얘기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님 오신다는 걸 상당히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이튿날 서남 과장이 저희들한테 오늘 다녀가셨다. 그건 회의에 거론되는 얘기지 카드라가 아닙니다. 오늘 다녀가셨다. 근데
부대는 바쁘셔서 드리지 못하셨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검증됐다. 곧 사살명령이 떨어질 것이다. 특히 허수아는 사법 업무를 하고 주요 임무 수행상 시내를 자축하니까 유의하시오. 뭐 이런 등등의 그 회의상의 의제가 거론됐습니다. 그 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죠. 다녀가셨다. 근데 그 서남이 정도는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이 K57에 임하는 그 좌석에 배석을 할 수 있는 근본이 아닙니다. 부대장이 탐색을 하셨겠죠. 탐색을 하시고 서남 과장은 부대장으로부터 사령관님의 지시사항을 지시받았을 겁니다. 그걸 저희 수사관들한테 지시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라. 그 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제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십시오. 뭐 공개적으로 하면 이게 줄여져요. 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어느 신문사라고 하셨죠? 우등일보. 예. 다른 분한테 조금 마이크 넘기시죠. 이제 너무 시간 다 발휘하지 마시고. 저는 당시 80년 5월을 사진을 기록했던 기자입니다. 당시 우리 이제 김용장 선생님, 허장한 선생님 이렇게 와서 증언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김용장 선생님이랑 허장한 선생님 전두환 와서 사살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을 제가 증언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기자들은 당시에 시민이나 학생이나 군인이나 다 저희들을 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병에서 숨어서 카메라를 기록했는데 21일 날은 공수부대가 전부 도청 정부까지 밀려납니다. 흥분한 시민들에서. 그건 왜 시민들이 더 흥분했냐면 새벽에 신역에서 죽은 시체 두구가 니어가에 끌려서 항문에까지 옵니다. 그런 것을 보는 시민이나 학생들이 흥분해서 도청 정문까지 밀려나요. 근데 저도 전입빌딩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도청까지 가는 게 묘하게 저는 공수부대 사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름을 밝힙니다마는 차정한 대위라고, 차장한이가 아닙니다. 차정한 대위라고, 그 대위가 통신병한테 발포명령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다 붙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시계를 보니까 12시 4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영장 선생님과 허장원 선생님 말씀하고 제가 이때까지 듣는 보도 그런 것을 보면은 거의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시간상으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통신병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차정한 대위가 자꾸 이제 그 보안사령관이 왔다는 것을 알았지 않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통신병한테 자꾸 다그치는 거예요. 그 뒤로 한 10분 지나서 그러니까 1시 좀 되기 전에 발표명령 떨어진다 하니까 차정한 대위가 발표해가지고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김용장 선생님이랑 허장한 선생님 그 이야기가 일명 상통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허장한 선생님은 지금 선생님이라고 하면 5.18 당시에는 저는 허장한 씨하고도 같기도 안 했습니다. 선배지만 제 나주 주재기자 김모 씨하고 여에게 허장한 씨하고 제가 강화호텔에서 서희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제 그 모여서 했는데 허장한 씨가 대뜸 저한테 그래요. 당신 카톨릭센터에 왔었지? 딱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야, 이 사람 눈대가 되게 맵구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근데 그때가 뭐냐, 우리 김수환 주교님이 오셔가지고 윤공희 대주교님하고 주교님 방에 계실 때 신부님들이 거기 계셨는데 이영수 신부님이랑 이 신부님들을 연행으로 우리 허장한 씨가 연행으로 수사관을 데리고 왔을 때 저는 카메라를 차에다 숨기고 그것을 연행하면 그것을 카메라를 잡기 위해서 했는데 왔다 갔던데 어느 순간에 저를 봤던가 당신 그때 왔었지 그래. 야, 눈대가 저렇게 매우구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제 친구 처남이 이제 오고고 보안대에 들어간 적이 있어서
제가 이제 허장한 씨를 만나러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왔다 갔는 중령이 거기에 대해 중령을 해갖고 허장한 씨를 좀 만나자. 그거는 만나기 어렵다. 딱 그런 중령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5.18 당시에 허장한 씨는 참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뭐라 했냐면 우리들한테 그 얘기더라고요. 조사할 때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주먹밥을 손으로 하나 이렇게 묵으면서 오른손으로 조사를 글을 썼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상황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BC 광주방송 정의진 기자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은장 씨께서 40건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했는데 5건이 카드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고 나머지 3건, 그 3건은 이제 직접 읽었다고 하셨는데 그 5건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대통령이 직접 읽은 거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록이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5.18 끝나고 우리 상부로부터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광주 파견대에서 보낸 40건의 정보 첩보 보고서 가운데 5건이 백악관으로 들어갔고 5건 중에서 3건을 카터 대통령이 직접 읽었다고. 근데 제가 어떤 보고서를 카터 대통령이 읽었는지는 저는 모르고요. 단지 그 당시 때 보고서를 많이 쓰고 좋은 보고서 썼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표창도 받고 상금을 받았어요. 현금으로. 그 당시 때 30만 원을 받았으니까 지금 돈으로 뭐 인플레가 됐다면은 상당한 아마 액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가 백악관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은 대충 짐작하기에 아주 중요한 보고 그 5건 속에 아마 그 전두환 씨 광주에 왔고 또 시신 소각을 했고 헬기 사격을 했고 뭐 이런 것 중에 한 건이 중에 그 3건이 아니었는가 또 짐작은 제가 해봅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는 지난 40년간 발포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부터 사살 명령이라고 기사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바뀌게 된 이제 이야기가 아무래도 김은장 씨 증언이 바탕이 된 것 같은데 아까 허정환 씨도 사살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실 수 있나요? 김은장 씨는 그 당시 군인이 아닙니다. 저는 군인이었고 그러니까 사살이나 발포에 대한 정의를 이분은 잘 모르십니다. 제가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전두환 씨 최근에 나온 자서전에 보면 전두환 씨 스스로 군은 발포라는 것은 없다. 사살이지.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발포는 초병한테나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군인 복무규율상 초병한테나 명령이 없어 자기가 판단해서 초병이 판단해서 신체에 위해가 온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또는 군 시설물이 파괴를 한다 하고 판단이 가면은 행할 수 있는 것이 발포입니다. 전투 시에나 군이 적을 상대로 살상행위를 하면 그건 발포가 아닙니다. 그건 사살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는 절대 발포 명령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사살 명령을 내립니다. 구태여 광주 전 기간 동안에 구태여 발포라고 표기를 한다면 광주 1고 앞에서 있었던 장갑차에서 아까 말한 그 무슨 정환대위 그 친구가 한 행위 그건 발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태여 말한다면. 근데
광주 도청 앞에서 또는 광주역 앞에서의 행위는 사살입니다. 광주 문제를 39년간 전문으로 깊이 연구하셨다는 분이 얼마 전에 제가 책자를 보니까 노도와 같은 민주화의 물길이 광주 도청의 개헌군을 밀어내게 지휘각으로 쫓아내고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이렇게 표기된 걸 제가 보고 참 살모는 소대가 되었습니다. 공수특전단은 일당백의 전투력을 가진 군인들입니다. 더군다나 비무장은 광주 시민들이 몰려오니까 거기에 밀려서 시외각으로 철수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미 광주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외로울 것입니다.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기획된 시나리오에서 행정관서인 도청을 끝까지 사수하는 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래야 자의를 구사하는 자기들의 조작이 시나리오가 성립되기 때문에 현지 공수부원들은 빨리 퇴각하고 싶은데 퇴각을 못하게 지부에서는 계속 그걸 사수하라 하고 그 당시에 지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수부대원 장갑차에 공수부대원이 한 명 압살당했습니다. 충분히 자의력 구사 다시 말해서 자기 방어를 위한 발포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판단에서 출소명이 내립니다. 그래서 시외각으로 공세작전에 들어간 거죠. 그 무슨 민주화의 물길에 밀려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외각을 차단하고 광주시를 완전 치안문제 상태로 만들어서 일반 민들이 생필품이 떨어지도록 만들어서 라면 한 봉지에 그 당시에 5,000도 갔어요. 그 실제로 있으면 이겁니다. 식수가 고갈되고 저기 수원지에서 크로칼키를 안 넣으면 수돗물에서 나오는 식수가 오염된 물입니다. 그런 시에 외곽으로 나가는 전화선을 전부 차단해버리고 고립화시켜버리고 광주시의 소식을 외부로 전달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살명령이 내렸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전주나 이 외국으로 외곽 인지로 나가는 사람들은 이후 불문 국전하고 사살해버렸습니다. 저기 해남에 저기 무슨 고개더라 거기서도 사살했습니다. 이쪽에 여기 담양 쪽으로 나가는 교도소 쪽에서 사살해버리고 또 홍남순 변호사는 아들하고 부인하고 데리고 도망가려다가 저기 송진기 간무소에서 다른 사람한테는 사살당했어요. 보니까 홍남순 변호사니까 물러다 싶으니까 연행을 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시외각을 전부 차단하고 광주를 고도화하고 그런 과정에서 치안 분해 상태에서 민의 탄원이 높아질 때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 계엄군이 진주하는 목소리가 가장 빠지는 피거점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평정작전이라는 미명의 하에 시민분들을 전부 사살하고 평정을 한 겁니다. 유명하게도 우리 광주민들은 그 과정에 기묘한 기몰한 시나리오를 잊지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걸 지금 오늘 저희들이 적나라하게 공부해드린 순간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발포와 사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언론사 명칭을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좀 난해하니까 우리 국내 국제 언론사에서 40년 만에 팩트다, 40년 만에 특종이다. 또 그 전문가 한 분은 이거는 주목해야 될 사항이다 하고 신문에 대서 특필되고 아니고 방송에 거대하게 이제 그 저녁 뉴스로 9시 메인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보면 부가 사태 때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으로서 부산 현재 갔다. 그게 무슨 특종입니까? 그게 무슨 주목할 사항입니까? 그래서 내가 언론인들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보안사령부는 평상시에도 작전 조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부대가 작전을 하면 그 작전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간첩 작전을 한다 하면 이북에서 침투된 1, 2, 4군 부대하고 또 이북에서 다른 대남 공작 부서에 있는 군인들하고 주파하는 거리가 됩니다.
1시간당 배낭을 메고 출발할 수 있는 거리가 능력이 얼마나 된다. 이걸 보안사에서 알고 차단하는 반경을 넓혀라, 좁혀라 하는 이런 작전 조언을 합니다. 또 전투시에 군인들하고 아군과 적군이 붙었을 때 적절한 작전 조언을 하는 것이 보안사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사태 기간 전 기간 동안은 우리 555 보안 무대에서 작전도를 놓고 그 모모인들이 앉아가지고 공수부대를 일 빼고 충장 축파에 넣고 이쪽 황금동에 배치하고 뭐 사과번역에 배치하고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진행했습니다. 저기 전교사나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G라인, 그 G라인은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 G라인을 가지고 그 당시에 정웅장군, 32사단장 정교사령관, 윤은영 장군 데려다 아무리 물어봐야 그분들은 이제 자기들이 변이 있으니까 하다못해 자기가 작전권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 얘기하지만 공수특전단은 저희 보안사의 작전 조언을 받았습니다. 왜 광주에 공수특전단이 투입됐다고 하는 문제는 한미 그 작전 개념이 있어요. 일반 전투부대는 연합사에, 한미연합사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개 동시에. 그런데 공수특전단은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 마음으로, 국방장관 마음으로 하면 참모총장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공수특전단장이 보안사와 협의가 되면 부대와 장비와 무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공수특전단이 투입된 거고 또 그 당시에 대차 말씀드린다면 부산에 부마 사태 때 보안사령관이 간 것은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습니다. 그러면 광주 사태 때는 전두환이가 만약 안 왔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다녔습니다. 만약 안 다녀갔다는 걸 저희가 계속 관찰을 한다면 직무유기고 600명 국회의원이 들어왔다면 안보 라인에 대북 라인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못 벗어야 됩니다.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 연구소 들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전두환 씨가 보안사령관이고 김정대장 소리입니다. 대북 라인에 총 지휘권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00명이 들어온 걸 간과했느냐. 그건 김수혜하고 사바사바로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책임충을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KBS 보기인데요. 편의대 활동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편의대 활동이요. 군인들이 가발을 쓰거나 아니면 시민처럼 보이기 위해서 평상복 차림으로 시민군 사이에서 활동을 했다 이런 증언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신빙성 있는 증언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립니다. 두 분이 모두가 다 알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연구해서 그런 게 아니고 PB에서 실시간 비행기를 타고 나면서 고공에서 이 비행기 예압 때문에 귀가 또 이렇게 뚫히지 않아가지고 약간 멍멍합니다. 죄송하지만 요점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편의대 활동과 관련해서요. 예.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알고 계신 것들이 있으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같이 얘기 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예. 안개도 편의대 얘기를 하세요. 제가 편의대는 등급을 한 번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어제 그 국회 회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안사령관은 재임시에 저희 그 보안사의 마크가 이 호랑이 마크입니다. 마크 자체가. 그리고 구호가 충성입니다. 그래서 보안사령관은 자기 비망록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일명 충성일지라고 합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했으니까 서리는 그냥 갖다 붙이고 사실상 중앙정보부장이죠. 그분이 중앙정보부의 그 슬로건이 양지입니다. 양지. 음지, 양지하는 양지. 그 양지일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일지를 일명 호랑이일지라고 합니다. 저희 부대 마크 호랑이이기 때문에 그 호랑이일지에 보면은 홍성률 대령, 여기 광주분입니다. 여기 광주 일부 출신입니다. 그 홍성률 대령을 선무대장으로 해서 광주로 내려보냈다 하는 기록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거는 전두환 씨 스스로 자인한 거고 또 우리 김용장 씨가 말씀하시는 프라이프렌상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 그 과정을 입지에 보면은 선무공작원 몇 명이
광주에 집된다, 축성했다 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어떤 분이 몇 명이 오셨습니까? 하는데 그건 저희들도 모릅니다. 저는 그 업무에 종사할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선무공작대원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평소에 공수특전단 또는 보안사의 임무는 전쟁 시에 적 후방에 침투해서 적 후방을 교란시키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적 지구를 타격을 하고 폭파하고 요인을 암살을 하고 이런 임무가 공수특전단의 임무입니다. 그 적 후방을 교란하려면 인민군 지역에 한국군 복장을 가져갔다는 나 죽여라는 소리겠죠. 인민군 복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편의력입니다. 정호영 씨가 엄청난 실수를 해버렸는데 오공청문회 때 당신 무다로 광주를 그렇게 헬기 타고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어 라고 국회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그분 나 무슨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깜빡 실수했지 않았나 싶은데 나가 우리 대원들 편의복 갖다 주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국회의원 질문하시는 거 아니 좋은데 그 편의복이 뭐예요 하고 충고하시는 질문하시는 국회의원님 제가 뵙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는데 그 당시 편의대원은 유언비어 입혀줘 또는 장갑차 탈취조 또는 무기고 탈취조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주어진 임무에 따라서 한 사람이 전부 이렇게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당시 아시아자동차의 그 방산업체였습니다. 그게 보안목표고 보안목표는 특별 경호 방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장군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장군인 한 명 없었죠. 그 당시에 APC 장갑차는 시제품입니다. 기존 장갑차의 성능을 가미한 새로운 시제품이었습니다. 그 시제품을 양산을 해가지고 몇 대 양산을 해서 군에 납품하려고 만들어 놓은 장갑차입니다. 그것을 운전할 수 있는 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지만의 북괴분들은 그거 운전 못해요. 공수특전단은 맥가이버들입니다. 헬기도 조종하는 법을 배우고 모든 총기를 다루는 적성 장비도 다루는 기술도 연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갑차를 운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운전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당시 공수특전단 분입니다. 참고하세요. 김용장 선생님 편의대 관련해서 보완한다. 제 기억에 하루 정도 아마 오차가 있을 겁니다. 편의대가 5월 15일 아니면 5월 20일 K57 비행장에 수송기 130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숫자가 한 30명에서 40명. 그 사람들이 와서 정문 근처에 있는 경납고에 주둔해 있었는데요. 제가 우리 이 협조자를 통해서 전화를 받고 야 이게 참 이상하다 수상하다 그리고 거기에 갔어요. 우리 사무실에서도 경납고까지는 대충 한 10분도 채 안 걸립니다. 거리가 한 2km 남짓 되니까. 근데 그때 마치 두 사람이 밖에 무슨 일 때문에 나왔는지 몰라도 밖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머리가 아주 작고 얼굴은 많이 타고 햇볕에 젊은 사람인데 나이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넝마라고 그러죠. 넝마 그 옷차림은 아주 거죠. 그런 차이 들어가서 입고 있고 한 사람은 좀 더 나왔고 그 사람들이 뭔가 얘기를 하고 들어간 걸 제가 순간적으로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곳하고 제가 본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고 한 30m 제가 그렇게 봤거든요. 그 당시 때는 그 사람들이 왜 왔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보고만 그런 사람들이 왔다라고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편의대라고 그러지만은 영어는
그 편의되는 어떤 전문 용어가 사실 없어요. 보면 그냥 plain clothes, soldier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편의대에 대한 역사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 중국의 예전 중국의 그 전략 작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나중에 이제 여러 우리 협조하는 분들에게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유언비어를 난조해서 유포했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었구나,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하고 알았고, 그 당시에는 저는 그냥 보고만 했어요. 그래서 그 편의대가 실제로 존재했다.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은 몇 줄 되지 않습니다. 한 3줄, 4줄 정도밖에 안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대답이 좀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기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CBS의 박효진 기자라고 합니다. 그 이제 5.18 관련해서 여러 의문점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그 이제 5.18 민주화운동 시점을 언제 개최했는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40건의 보고서를 내셨는데, 그러면 그 보고서가 언제 제출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인지 시점이 파악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앞서 이제 미국의 그 동의가 없이도 그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었다고 이야기하긴 하셨는데, 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의원이 해야 될 것 제가 같아요.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약 40건 첩보 보고를 했고요. 그 첩보 보고가 이제 미 국방정보국 DIA로 갔거든요. 근데 어제도 그 JTBC 손석희 씨하고 대담을 하면서도 제가 그 문건 봤어요. 최근에 찾았어요. 그 봉지욱 기자라는 분이. 근데 거기 내용에 뭐라고 적혀있느냐면은 영어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Authorized to shoot. 사살 허가를 받았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에서 그 보고서를 한국에 넘겼을 때 아마 실수로 그걸 지워야 하는데 안 지운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먹칠을 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그 보고서 내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사살 허가를 받았다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 JTBC에서는 얼마나 그 좋아하겠습니까? 손석희 씨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러 들어가기 전에 봉지욱 씨가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김 선생님 이거 찾았습니다. 이 보고서를. 그러고 읽어보니까 거기가 바로 사살 허가를 받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봉지욱 기자가 저한테 그래요. 김 선생님 목에다 딱 힘주고 사살 명령을 확실히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JTBC에서는 상업방송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 먹칠을 해버리는 그런 보고서를 보내지 말고 원본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면 보내주실 거고, 이미 먹칠한 그 보고서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국회 도서관에 와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게 총 약 700건 정도 될 겁니다. 광주 항쟁에 관련된 보고서들. 그 속에는 국무성으로 보낸 보고서도 있고 국방성으로 보낸 보고서도 있고,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광주 항쟁에 관련된 미국의 역할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 카터였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휴민트, 인간 정보를 없애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넘어갔습니다. 사람 마음속은 사람만이 알 수 있지, 아무리 첩보위성이
발달됐다고 해도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카터 대통령의 큰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카터 대통령은 도덕주의, 인권 중시를 그야말로 브랜드로 내세우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분은 신군부에 손을 들어주고 신군부를 도와줬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란에서 그분이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앉히려면 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전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 국방성으로 들어가는 보고와 정보보고와 미 국무성에서 보낸 보고서를 보면 너무 상반됩니다. 그 당시 때 라이스틴이라는 대사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임스 영이라는 무관, 그 양반이 DIA 소속인데요. 아마 5.18 이전에 JTBC에서 방영될 것입니다. 봉기욱 기자가 미국까지 가서 만났어요. 제임스 영을. 제임스 영이 뭐라고 하냐면 라이스턴은 거짓말쟁이다. 그럼 아주 간단합니다. 왜 똑같은 미국 정보기관에서 보낸 보고서들이 국무성 것을 선호하고 국방성 보고서를 취하지 않았는가? 미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아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노골적으로 차라리 노골적으로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국익제주의, 그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전두환 씨로부터 사전에 보고를 받고 하우에 묵인을 하고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아까 언론사 분들 손들어 질문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분들 먼저 질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천정희 기자입니다. 방금 답변 중에 제가 원래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 중에 답변이 일부 된 게 있어서 짧게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면 전두환의 광주 기획설에 동의하신다고 하셨는데 당시에 작성한 보고서에도 광주 기획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보고서를 제출을 한 적이 있으신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신 소각에 대해서 어제 서울 기자회견 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신 소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증거나 들으셨던 점이나 아니면 증거들이 있으면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저하고 김용장 씨를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분은 가시적인 것, 외형적인 것을 체감을 해서 미 국무부에다 보고를 하신 분이고 자기들 대통령에 저는 그 정보를 발생시킨, 다시 말해서 시나리오를 각색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는 그 부서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벌리는 총극을 이분은 관람하는 입장에서 외형적인 걸 체킹해서 자기들 대통령으로 보고한 분이기 때문에 적나라한 부분은 이분한테 물으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좀 길게 이렇게 저희들한테 교훈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은 안보와 인권이 계속됐을 때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안보를 택하지 인권을 택하지 않습니다. 광주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섭섭함에 기해서 우리 광주민들이 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이 문화원 강화 이런 반미 사상이 이제 퍼져나가는데 다시 말해서 미국은 급한 경우에 평소에는 안보, 세계 경찰 국가다 이러지만은
두 가지 문제를 놓고 택하라는 자기들의 안보를 택합니다. 그것이 아주 광주에서 적나라하게 증명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 앞에 시신 문제는 광주가 평정되고 나서 지금 이게 지마르니의 그 괴설을 반증하는 제 증언이 되겠는데, 광주에 혹시 오열이 침투했느냐, 다시 말해서 간첩이 침투했느냐 하는 것을 엄중 색출하라 하는 뜻에서 왕자들에 대한 그 말씀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용어의 혼동성이 아까 뭐 발포와 사살도 되겠지만 가매장과 매장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안매장은 없었습니다. 전부 가매장입니다. 가매장은 다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시신을 매몰하는 현상을 가매장이라고 합니다. 그 가매장을 할 때는 분명히 그 좌표를, 지도상의 좌표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발굴해야 되니까. 저희들은 그 왜 가매장된 시신을 다시 발굴했느냐, 보안사령부에서 간첩이 침투하지 않았다는 것을 엄중 색출하라. 그 색출하는 방법은 죽은 사람들 중에 혹시 간첩이 있지 않나 없나, 그거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냐, 지문 채취가 등록이 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려내면 됩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들 전부 지문 채취를 해야 돼요. 저는 그 업무에 종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전투상부나 상황위치상에 우리 공업보안부에 보고된 모든 공수특전단의 그 보고 내용에 취합된 근거에 의해서 전남 도경에 지문 채취 전문 경찰관을 데리고 가매장되어 있는 시신을 전부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그 언론에서 그 교도소에 묻는 거 봤어요. 근데 그거 다시 뭐 꺼낸다고 도자로 뭐 이렇게 옛날 인물 발굴하듯이 뭐 하는 걸 내보고 참 한심한 분들이다 생각했는데, 이미 다 그 당시에 판해가지고 지문 채취를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원되었던 우리 보안사 직원이 저녁에만 들어오면 장갑을 끼고 했는데도 냄새가 나서 죽었다고 저한테 푸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100% 다 지문 채취를 다 했습니다. 우리 지기를 흐르는 시신은 그걸 다시 매장할 리는 없지 않습니다. 어디다 매장을 할 겁니까? 그래서 통합병원에 오일하실을 대여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도달해가지고 거기서 다 처리를 못하고, 거기서 처리된 유골은 통합기구는 파쇄기구가 없습니다. 뼈를 다시 말해서 좀 이게 잔인한 소리지만 뼈를 분쇄하는 파쇄기구가 없었어요. 그 유골 상태에서 광주 인근 묘체, 나중에 개인적인 인터뷰 요청에 들어오면 제가 응해드리겠습니다만 5채에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급하니까 비닐에 줄 사가지고 지만원씩 말로 하거나 국회군들은 그 매장 방법 뺏고 변방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비닐에 좀 사서 시치가 다시 흐르지 않게, 물이 흐르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서 5채로 수송해서 해양투기해버렸습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됐지만 그 당시에는 해양투기가 인정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또 그 업무에 제가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건 알고는 있었고, 아까 우리 나 기자님이 증언하시다시피 제가 비록 계급이 하졸이지만 제 보직은 그 당시 중령급에 해당되는 보직에 제가 임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문제가 처음부터까지 진행되는 전 과정에서 신화를 엮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 위치가 어떻게 해서 승리이 됐냐는 그 역시 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시신 문제는 그런 식으로 매듭을 졌고 그 수가 몇 명이나 하는 것은 김영장 씨는 휴먼트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이 국무성에다 보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지시를 하고 계신 분이지 그 일이 확인하게 있었다는 것은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언론인 질문부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화장원 선생님 잠깐만요. 좀 낮춰주십시오. 기왕에 말씀하신 김에 지금 통합병원장과 당시 진료부장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려야겠다. 말씀 잘해주셨어요. 광주 그 평정을 하고 나서 저희들의 그 시립 교향악단을 불러가지고 옹호 보안부대에서 해체식을 거대하게 했습니다. 교향악단의 전그 잔잔한 음악 속에 그 전두환 씨를 위하여라는 저희들이 그 보이죠. 술잔 들고 그게 그때 발생된 용어입니다. 그 앞에 전두환을 빼버리고 지금도 선술집에서 뜻도 모르고 그냥 젊은이들이 위하여 하는데 그 무슨 소리예요. 근데 그 행사가 끝날 즈음에 저희들에 대한 훈포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탈했다고 내무부 장관님 평장을 주길래 그 자리에서 찢어버려가지고 그게 또 말썽이 돼서 제가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갔었는데 그때 제국의 상급자인 가장 그 잔악한 행위에 가담했던 서인남 부국장은 대통령상 부장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군통합병, 광주통합병원 원장은 우리 광주분들 계셔서 제가 또 이런 소리 한다고 뭐 개인적으로 치사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훈장의 서열 4번째인 훈장을 그분은 받았습니다. 통합병원장이 훈장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어놓고 광주시절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도 저한테 투입된 것은 내무부 장관 족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밑에서 가만히 가운 걸치고 있었던 통합병원장이 우리나라에서 4번째 훈장을 수여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었고 지금 여러분이 이 회견이 끝나고 저하고 같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통합병원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가 보안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안 목표 설정은 보안사령부에서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 국가 방어 목적인 발전소나 군수 생산업체, 댐 이런 데를 보안 목표로 합니다. 가스 저장소, 석유 저장소 이런 걸. 그런데 그 우리 광주 국군통합병원을 더군다나 보일러실을 보안 목표로 설정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안 목표 설정. 지금도 가면 증거가 있습니다. 저번에 기자들한테 제가 이거 증거다 말해줬어요. 또 그 굴뚝이 소지한 굴뚝의 높이나 굴뚝의 넓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통합병원의 보일러를 다시 말해서 난방을 할 수 있는 용량을 추가하는 굴뚝입니다. 전문가들한테 제가 조언을 받았어요. 그 굴뚝을 주변에 한 3중 철도망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병력이 그 굴뚝을 방어하는 방어시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문의안이 가서 봐도 굴뚝 앞에 변절해서 시신을 쏘아가는 장소를 지금 은폐하기 위해서 어설프게 누가 이렇게 미장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전년 문의안도 아 이거 화장했구나 이거 느끼실 겁니다. 가서 카메라 들어가서 촬영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다른 기자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일보의 김윤석 기자라고 합니다. 김용장 선생님한테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어제 JTBC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공개는 됐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신 그 이제 오토라이즈 도시락 그간 문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지금 발신자를 보면 제가 이제 그거를 2017년에 팀초록이 5.18 기록관에 기증을 한 문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3,350쪽짜리 문서는 제가 알기로 2017년에 미국의 기자인 팀 초록 씨가 5.18 기록관에 기재한 문서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제 김용장 선생님께서 JTBC에서 보여주신 그 문서 또한 그 문서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8년에 기록관 측에서 해석을 끝내서 그래 이제 공개가 돼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501 군사정보단이 참조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501 군사정보단. 그 501 군사정보단이 선생님이 계셨던 501 정보단이랑 같은 데인지 한번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미 국방성 문서에는 501 군사정보단이라 나와 있는 그 부대가 선생님이 계셨던 미 육군 501 정보단이랑 같은 곳인지 일단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영어 명칭 1980년도에 501 정보단이었습니다. 정보여단이 아니고
501 정보단, 단은 영어로 그룹이거든요. 여단보다 조금 낮은 조직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서 정보 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카터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휴민트를 없앴다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여단에서 단으로 그룹으로 축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 다시 501 정보 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가방이 있으면 그 가방에 그 상패 플렉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501 정보 여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은 똑같습니다. 여단이나 그럼 지금 부대가 개편식으로 해서 바뀐 것이 같은 부대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좀 결과적으로 같은 부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같은 조직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일본에는 500 정보여단, 그러니까 인석하면은 여단 규모로 9개가 있고 9개의 여단이고 2개의 정보단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자는 다 대령입니다. 단이나 여단이나 책임자는 다 대령. 그리고 어제 손석기 앵커랑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던 그 문서가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작성해서 올리신 그 문서인가요? 그러면 501 정보단에 계시면서 그리고 어제 같이 손석기 앵커랑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야기 나누신 문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서요? 예, 맞습니다. 그 DI 그 국방정보국에서 내려온 그 정보 보고는 제가 쓴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팀철호 씨가 2017년에 기재한 3,350짜리 정보의 대부분을 유영장 선생님께서 작성한 거일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신 일부가.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고서 보면은 그 아이템 1, 2, 3, 4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그런데 1, 2, 3은 제가 보낸 내용입니다. 확실하고 마지막에 있는 그 네 번째인가요? 그 항목은 아마 DI에서 덧붙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제가 보낸 것이라고 하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2시간 훨씬 넘었습니다. 두 분의 그 김영장 교수 화장한 그리고 두 분의 오늘 여러 가지 소중한 질문들 질의나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실 그 기관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시간이 소개를 안 해드렸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월8 재정이면 특별법 제정부터 좀 이 기왕에 밝히지 못한 의혹을 우리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민주평화는 최경환 의원이 계시거든요. 최경환 의원 한 말씀 듣고 마무리 순서 갈까 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5.18 상대 현안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가장 시급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오셔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이렇게 증언을 해주셔서 힘이 납니다만 앞으로 39조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5.18 3대 현안을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진한 이야기들은 아무래도 이후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알거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두 분 선생님께 여러분 따뜻한 박수